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이 결혼 축하금, 축의금인데 축의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줬냐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 축의금 명분을 보니까 매출거래처 직원 축하금, 그러니까 접대비죠. 그러면 접대는 또 방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매출거래처 또는 매입거래처 이렇게 있을 텐데, 매출거래처는 당연히 판매 목적이니까 800번일 거고, 매입거래처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건 500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서 제조하는 것까지 연관되어 있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고치는 문제거든요. 보면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약간 뉘앙스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앞에 거는. 그러니까 800번 접대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의 생산 부문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800번 접대비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뭘로 고쳐라? 이거는 500번 복리후생비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고치는 문제도 그냥 회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입력이 돼 있을 뿐이지 고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축의금 하면 접대비도 될 수 있고 복리후생비도 될 수 있고 각각 500, 800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 보시면 돼요. 축의금 한 4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3번. 143번은 예방접종인데요. 근데 또 예방접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줬냐 이거예요. 왜 예방접종을 해줬냐.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겠죠. 요건 복리후생비지. 예방접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줬냐. 그래서 얘는 복리후생비인데 영업직 직원이니까 800번 복리후생비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보라고 142, 143을 연달아서 놔뒀거든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법인카드는 별말 없으면 신용카드로 간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그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답을 알려줬죠. 이 말 없어도 답은 미지급금이에요. 원재료가 아니니까. 그럼 개정 과목은 800번 복리후생비고, 금액은 250만 원.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럼 외상했다는 소리죠?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금 누구한테 외상했냐라고 하면 신한카드한테 외상을 한 거죠. 그래서 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 하면 그 카드 회사한테 외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할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은 그 직원 예방접종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원재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원재료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재료는 보통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그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니까 어음을 주고 샀단 말이죠. 무이자로.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빵집이라고 하면 밀가루를 원래 거래처에서 사지만 급하게 뭐 한 봉지 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트에서
원재료를 카드로 살 수도 있죠. 원재료를 카드로 한번 사볼게요. 원재료 얼마? 이걸 카드로 긁은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산 거죠. 그럼 계정 과목이 외상돼 있고 원재료니까. 거래처는 카드 회사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오해하게 돼요. 맨날 미지급금이랑 카드랑 붙어 있으니까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외상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원재료를 샀을 때랑 원재료가 아닌 걸 샀을 때는 항상 구분을 해놨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4번입니다. 144번이랑 145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144번, 145번은 같은 문제인데 144번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거고 145번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를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145번을 보면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관열비 48만 원을 전액 환관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거 잘못됐다는 소리 같죠. 알고 보니까 공장에서 쓴 거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컨셉이 에너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게요. 이 세 개를 그 공장에서도 쓰고 본사에서도 쓸 거예요. 이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지는데 공장 쪽부터 보면은 공장 쪽에서는 이 전기를 전력비로 씁니다. 500번 전력비. 뭐 이름 전기 전력비 이상하지 않죠? 그다음에 수도랑 가스 이거를 합쳐서 가스 수도료라고 써요. 가스 수도료. 합친 느낌이 들려요. 가스 수도. 공장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고요. 그다음에 본사는 전기에 대해서 800번 전력비가 있어요. 보통 500, 800 다 있으니까 이상한 게 나는데 근데 이 본사 쪽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세 개를 합쳐서 쓰는 게 또 있어요. 세 개를 합쳐서 쓰는 게 이게 수도 광열비거든요. 수도 광열비. 그러니까 본사 쪽은 좀 애매해요. 전기를 따로 쓸 수도 있는데 전기를 포함시켜서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아마 본사는 사용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름 수도 광열비잖아요. 그럼 뜻을 보면은 수도 물이죠. 빛이죠. 전기겠고 열은 가스겠고 뭐 이렇게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겠지.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거 보고 144, 145 풀면 되거든요. 144는 본사 수도요금입니다. 본사 수도요금은 수도 광열비밖에 안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장 전기요금은 역시 선택권 없죠. 500번 전력비니까. 알고 있냐 이 말이지. 맞춰서 써라 이 말이고. 뭐 총 262만 원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145번은 수도 광열비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이미 수도 광열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장 수도요금, 이건 가스 수도료죠. 전력비 500번 전력비죠. 바꿀 줄 아냐 이겁니다. 외우면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146번) 146번은 기업이 속한, 우리 회사가 속한 자동차 판매자 협회. 협회 같은 거는 모이는 거죠. 세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회, 의사회 이런 것들 협회라고 하는데, 이때 회비를 낸대요. 그럴 수도 있죠. 회비를 낸다. 회비에 대한 회계 개정 과목이 없거든요. 실제로 얘는 그냥 외우시는 건데, 회비가 나오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진짜. 회비는 세금과 공과. 그리고 판매협회잖아요. 판매협회.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빠진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고요. 그럼 800번 세금과 공과 25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 50만 원. 기부금은 기부금입니다. 그럼 현금 75만 원 나가겠죠. 그래서 협회비, 세금과 공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47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좀 특이한 컨셉인데, 요거는 딱 한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과태료 나온 거는. 과태료는 이거 뭐 카메라에 찍힌 거죠. 과속 뭐 이런 거, 주정차 위반 이런 거 있는데, 일단 현금 납부했대요. 그러면 금액이 두 개 있어요. 5만 원이랑 6만 원. 뭐냐, 이거는 납기 내 납기 후가 있죠. 납기가 납부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가 납기예요. 근데 오늘 날짜가 9월 30일이죠. 근데 납기 내가 9월 30일이고 5만 원이죠. 그럼 오늘 내면 5만 원 냈단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10월 1일이었으면 6만 원 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5만 원 남았어요. 현금으로 냈대. 현금 5만 원 남았죠? 그럼 현금 5만 원 나간 건 이제 알았어요. 날짜 보고.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과태료. 요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 국가에 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세금과 공과 아니냐 이럴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과속을 안 했다거나 불법 주정차를 안 했으면 안 낼 돈 아니냐, 잡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그 회사의 마인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개정 과목은. 둘 다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이 시험에서는 세금과 공과 쪽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6이랑 147을 또 붙여놓은 거지. 협회비랑 과태료 너무 다른 것 같지만 개정 과목이 같을 수도 있네요. 좀 특이한 주제라서 넣어봤고요. 다음은 148번. 148번은 명함을 인쇄했다고 하네요.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말하는데,
여태까지랑 좀 다르게 그 증빙을 받은 거예요. 원래 막 뭐 받았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메인 매출점표를 배워야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서 아직은 그냥 신경 쓰지 않을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명함을 인수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쓰거든요. 도서랑 인쇄 이거를 묶어서 써요. 그러니까 책을 사는 비용이랑 인쇄 비용을 묶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도서 인쇄비예요. 도서 인쇄비, 영업부니까 800번 800번 도서 인쇄비 4만원, 현금 4만원. 뭐 외우면 되는 항목들이에요. 뒤쪽은 그 계정 과목 그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9랑 150번은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배워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단 맨 뒤로 빼놨거든요. 얘는 일단 킵해놓고 부가세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이론을 먼저 할 건데, 이 부분이 원래 재밌는 부분인데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뭐 보강을 한다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상식이죠. 왜냐면 여러분 맨날 내고 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 법을 배울 건데 시스템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배울 거예요. 부가가치세 특징부터 좀 볼 건데, 부가가치세 세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법이 있는데, 세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세법마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걷을 거냐. 그럼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부가가치세 세법은 누굴 위한 세법이냐? 사업자를 위한 세법이에요.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비사업자 뭐 이런 말 쓰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업자는 그 원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자잖아요. 네, 그 정확한 정의는 그냥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그 계속 해야 돼요. 뭔가를 계속,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고.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맨날 만들죠. 계속성. 그리고 남한테 종속되면 안 돼요. 자기 의지대로 해야 돼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전 지금 그 남이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전 종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학원 차려서 내가 하면 사업자겠지. 저는 근로자, 노예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빠졌으니까 사업자가 아닌 거네. 두 가지는 아시겠죠. 종속성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있더라?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냥 사업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돈을 벌려고. 그거다. 세 번째 거는 그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리는 주제인데,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습니다. 뭐 들어봤죠? 비영리 법인 이런 거. 그러니까 영리는 이윤을 추구한다는 소리고요. 비영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삼성, 현대는 영리겠죠? 뭐 보통 병원법인 이런 데는 비영리로 가요. 학교법인 이런 것들. 요거는 이윤을 추구하냐 안 추구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영리, 비영리 각각 나눠져서 부가세를 걷는 게 있고 안 걷는 게 있어요 또. 근데 만약에 내가 비영리인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부가세를 걷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럼 걷었으면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세를 걷었으면 내세요. 심지어 국가도 부가세를 걷으면 내야 돼요. 뭐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라고만 아시면 돼요. 누가 막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구나. 그럼 일단 그건 확실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낼 일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맨날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국세청 있죠. 국세청 밑에가 세무서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국세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는 걸 납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세무서 가서 낸 적은 없죠. 그러면 부가세를 낸 적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개념은 그래요. 그럼 부가가치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안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국세. 국세입니다. 반대는 지방세예요. 국세, 지방세. 우리는 세금을 두 가지 루트로 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를 내고 광주광역 시민으로서 지방세를 내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면 국세를 낸 거고요. 뭐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가서 내면 지방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세 같은 거는 그 구청에서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지방세인 거지. 뭐 그런 느낌. 근데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가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세. 물세는 물건에 세금을 붙인다거든요. 왜냐면 그 세금 종류부터 한번 해야 되나? 조세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개로 좀 나눠보면은 크게 성격으로 나눠보면요. 세금을 낸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언제 세금을 내냐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소득이 생겼을 때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걸 소득세라 그러거든요. 소득세, 수입이 생겼다, 뭔가 얻은 게 있다 하면 그게 뭐 소득세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소득세가 소득세인 거지. 법인세도 소득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건을 샀을 때 내는 세금, 그게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세를 그래요. 소비세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소득세를 안 내고 싶으면요 돈을 안 벌면 되고요. 소비세를 안 내고 싶으면 물건을 안 사면 돼요. 뭐 그런 맥락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세 개념인데, 요거는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세 같은 느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 안 내요. 뭐 이런 맥락인데, 근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느낌. 개별 소비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느낌. 대충 크게 나누면 이래요. 뭐 훨씬 많죠 세금은. 근데 그냥 대충 뿌려치면 이런 느낌. 근데 일단은 소비만 보자 이거죠. 그러면 물세는 물건의 세금을 내린다. 왜냐면 소비세니까. 그러면 이 물세의 반대는 인세거든요. 사람의 세금을 매긴다. 뭐 그 정도? 근데 뭐 예시를 들어야 알 수 있겠죠. 그 개인이 소득을 벌어들이면 소득세를 내요. 지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세를 소득세라고 그래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세를 소득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소득세 할 때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사항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세예요.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 이 말이지. 소득세는.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쓸 테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가족 많으면 부가세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지. 왜? 물건의 10%니까. 그럼 내가 그 물건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 안 내고 싶으면. 뭐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얘는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당연한 말이죠. 그럼 이 물세라는 특징 때문에 단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물세의 단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물건에 세금을 붙인다. 그럼 이게
역진성이라는 단점을 갖고 와요. 역진성.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게 시험에 내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무슨 말인지. 느낌만 한번 보세요. 그 역진 하면 거꾸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담의 역진성, 세금에서 역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세금에서 안 좋은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돈이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지. 그런 게 역진성이에요. 근데 아니 물세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의 10%인데 어떻게 그게 되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평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평, 평등 이런 말이 그 막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 뭐 이런 건데 공평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아예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6살 되면 바로 면허 따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야 우리나라. 그러면 잘 살든 못 살든 돌아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부가세가 100만 원 붙어요. 맞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차값이 1,000만 원이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차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은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깝죠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2천이고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둘이 연봉이 다르죠? 근데 똑같이 1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럼 누가 부담이 커요? 연봉이 낮은 애가 부담이 크겠지. 근데 또 누구는 그러겠죠. 아니 똑같은 1,000만 원이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붙인 거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니냐?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 아니 소득이 다른데 소득에 비례해서 걷어야 공평한 거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가면 돈 많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이 걷어야 되며 돈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적게 걷어야 되냐. 그걸 또 누가 정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값에 10% 때리자. 어쩔 수 없지 않냐. 누가 정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객관적으로 가자 이거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봉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더라 이거지. 그게 단점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안고 가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단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단점을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단점을 없애려면 부가가치세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화를 시키려고 해요. 완화. 없앨 순 없고 좀 커버를 해보자. 어떡할 거냐 하니까 그냥 취지가 이거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자. 그럼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야. 소득층에 따라서 많이 소비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물건, 중산층,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건 다 다르겠죠. 그러면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물건을 조사를 해서 부가세를 빼버려. 면제해줘버려. 면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물세 있죠. 근데 물세는 역진성이라는 단점을 물고 있죠. 근데 이걸 완화를 하려다 보니까 면세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면세란 말 들어봤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면세하면 뜻 자체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만을 면제를 주는 걸 면세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거예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쓰는 말인 거예요. 다른 세법에서 면세란 말이 없어요. 다른 세법에서는 비과세라 그래.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래서 면세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면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근데 또 면세점이 생각나는데 면세점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명품 사고 막 그래요? 난 가난하니까 면세점에서 명품 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면세점 가면 10% 이상 많이 싸요. 이유가 물건 가격에
사치품에는 개소세가 붙어요. 개별 소비세가. 물건마다 퍼센트가 다른데 명품은 사치제잖아요. 그럼 세금 많이 때려도 되지. 그러면 이때 물건값에 개별 소비세가 붙었죠. 여기다 부가세를 또 붙여. 이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동차도 이래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지. 그럼 면세점 가면은 이 두 개를 제껴요. 그러니까 엄청 싸지지. 근데 왜 빼줄까요? 아니 뭐 돈 없는 사람은 명품 사지도 못할 텐데. 원래는 그 면세점이란 게 그 공항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달러 놓고 가라고. 달러를 놓고 물건 갖고 가라고.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면세점은. 그러니까 면세는 맞긴 맞지. 부가세를 면제해 주니까.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세점은 이거랑 취지가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진 않아요.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외화 획득이 목적이라서. 근데 본고장 가면 훨씬 싼데. 그러니까 싸게 팔아줘야죠. 그래서 물세, 면세. 그러니까 면세가 왜 태어났니 하면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물세라는 게 있는데 그 단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 취지를 물어봐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죠. 완화. 그러면 이 취지를 알았다면 어디다가 면세를 해주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면세는 키워드가 최저예요. 최저, 최소, 미니멈이란 소리예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요한 거, 집이 필요해요. 근데 돈 없으면 집 못 사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살 돈이 없으면 빌려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사는 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근데 빌려서 사는 건 면세야.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 월세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택을 임대하면 면세예요. 집을 구하는 방법 중에 최소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사는 거는 부가세를 빼줄 필요가 없지. 돈이 많으니까 집을 사겠지. 이런 느낌이란 거예요. 집은 그렇고. 이제 먹는 거. 먹는 거는 돈이 많으면 밥을 사 먹으면 되고 시켜 먹으면 돼요. 근데 돈 없으면 쌀 사 먹어야 되고 요리를 해 먹어야겠지. 쌀, 과일, 야채, 면세. 물 마셔야 되죠. 수돗물 면세. 생수는 과세겠죠. 사치니까 최소만 면세. 최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수돗물밖에 못 먹어. 수돗물은 부가세 빼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겨울 되면 추워. 연탄 면세. 그 위로는 다 과세요. 뭐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을 알고 있으면 대충 때려 맞힐 수가 있다고요.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면세는 키워드가 최소다. 최소.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물세는 중요한 거네. 그 다음에 특징이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 하고 간접세 세 개가 세트인데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 개는 맞물려 있어요. 세 개는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구조를 이해할 때.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볼 때는 그 내수용이 있고 외수용이 있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게 있고 해외에서 거래하는 거 있죠. 수출 수입.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또 따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내수용이에요. 내수용. 국내에서만 일어났을 때. 내일은 외수용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통 구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유통 구조. A, B, C, D 이렇게 4명 그릴 거예요. 유통입니다. 보통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은 처음에 누가 물건을 만들고 누가 떼다 팔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A가 제조업자, B가 도매업자, C가 소매업자, D가 최종 소비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름만 봐도 A, B, C는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지 얘네들은. D는 사업자 아니죠.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람. 이쪽에서 사업자, 비사업자. 여기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얘네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거든요. 물건을 한번 넘겨볼게요. A가 물건을 만들어서 200원에 넘길 거예요. 200원. 그리고 B가 C한테 500원 넘길 거예요. 500원.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0원을 넘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유통 과정이 많을수록 물건값이 비싸지죠. 서로 자기가 마진을 떼먹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우리 쪽이 와닿으니까 최종 소비자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그러면 소매업자한테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사요. 보통 뭐 편의점 이런 데 있죠. 1000원에 사요. 근데 이 물건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들은 물건을 팔면 그 물건 가격의 10%를 걷어서 낼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낼 의무예요. 그러면 얘가 1000원짜리를 팔면 100원을 낼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럼 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000원에 팔아서 100원을 낸다. 두 번째, 1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낸다.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1100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D는 1100원에 사요. 근데 우리 편의점 가면 그 뭐 11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가세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진 않죠. 그냥 1100원이군 하고 사죠. 근데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110분의 10. 내가 산 물건의 10%가 아닙니다. 내가 산 물건이 110이죠. 그 중에 10%. 110분의 10.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D는 1100원을 주는 거죠, C한테. 그럼 C는 1000원은 지 갖고 100원은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는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무서 가가지고 100원을 낼 거예요.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B가 C한테 팔았기 때문에 얘가 이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C는 B한테 500원에 샀잖아요. 그럼 얘도 50원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이 C 입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는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D가 실제로 이 1000원짜리 물건을 쓰잖아요. 근데 A, B, C 없었으면 그 물건 못 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라 이거예요. 네가 소비하니까 소비세 내라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C는 소비했어요? 소비를 하진 않았지. 갖다 주기만 했죠. 유통만 시켰지. 그러면 이 C가 500원짜리를 50원에 55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 50원 낸 거 안 아까울까? 아깝죠. 난 안 썼는데 왜 부가세 쳤네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때 100원을 걷었잖아요. 그리고 세무서 가갖고 이야기해. 내가 100원 걷어서 줄 텐데 그때 내가 이거 50원, 550원에 샀거든요. 근데 나 50원을 왜 못 돌려받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썼는데? 전 소비를 안 했는데 왜 소비세를 내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국세청이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럼 50원 돌려줄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C는 100원을 걷었으니까 100원을 내요. 근데 50원을 냈으니까 50원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내고 50원을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우리 왜 이러고 있을까? 그냥 내가 50원만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50원만 내면 되겠죠? 50원만 내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C가 D한테 1,000원에 판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세금을 낼 의무를. 그럼 원래 100원을 내야 됐던 거죠. 근데 얘가 100원에 팔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사왔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전 단계란 말이에요. 전 단계.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행위에서 부가세 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전 단계는 매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 했잖아요. 전 단계는 매입이에요. 샀으니까 팔지. 그럼 이때 C가 사온 게 500원이죠. 500원은 매입액, 그리고 50원은 매입 세액, 부가가치 세액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500원, 50원. 물건값과 세금은 다르니까. 그러면 전 단계 세액은 매입 세액인 거지. 50원. 공제는 빼다. 그럼 전에 샀을 때 낸 50원을 빼준다. 왜? 넌 안 썼으니까. 그럼 50원을 내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C는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100원을 걷어서 50원은 나 먹고 남은 50원을 줬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납세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내면 원래 손해봐야 되는데 얘는 세금을 내긴 하는데 손해를 안 봐. 그럼 누가 손해를 봤냐? D가 100원을 손해봤죠 지금. 근데 D가 100원을 세무서에 내려갔나요? 안 냈죠. 그럼 얘는 납세를 한 게 아니에요. 부담만 한 거야. 담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부담했다고. 얘는 담세자예요. 납세자가 아닙니다. 그럼 약간 좀 말장난 같죠? 그래도 이게 낫죠. 만약에 이거 우리 보고 납세 의무자 만들잖아요. 그럼 편의점 계산할 때 얼마예요? 하면 1,100원인데 1,000원을 여기 놓고 가시고 100원은 저 광주세무서 아시죠? 가서 내고 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아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부담을 하고 있구나. 근데 쟤가 내주는구나. 그럼 C는 손해를 안 봐요. 대신 번거롭긴 하겠지? 하지만 뭐 기분이 나쁠 일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가세를 지금 아니까 C는 손해 안 보네? 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가 1,100원을 받죠. 그럼 이게 세법을 아는 사람이면 1,000원은 내 통장에 넣고 100원은 부가세 통장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내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할까? 1,100원 받으면 다 써버리지. 그러니까 이 100원은 부채예요. 1,100원 중에 100원이 부채라고. 국세청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 써놓고 그럼 이거를 100번 하면 어떻게 돼? 10,000원. 100만 번 하면 1억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조세 반발이 일어나면 안 되는 세금이거든요. 왜냐면 C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가세 내는 거 엄청 싫어해요. 자기가 다 써놓고 세금 내기 싫어한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내기 싫다 그러면 세법을 모르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남의 돈 걷어놓고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 B로 가볼게요. 그럼 B는 50원을 걷었죠. 그럼 50원 내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20원 냈네. 얼마네요?
30원 내면 되겠죠. 그럼 B도 손해 안 봤죠. 50원 걷어서 20원 나 먹고 30원 너 가져라. 손해를 안 봐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 얘도 원재료를 사긴 사겠지만 무한 반복이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그럼 얘는 20원 걷었죠. 그럼 얘는 세무서에 20원 내면 끝나. 근데 A도 손해 안 봤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부담은 D가 있죠. 이거를 나눠서 내고 있죠. 금액은 정확히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납세 의무자. 둘이 다르죠? 간접세.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직접세는 지가 부담하고 지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금이 직접세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 부담만 시키고, 그러니까 삥 뜯어서 내는 세금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접세.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세금을 올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직접세를 올릴 건지 간접세를 올릴 건지 물어봐야 돼. 간접세를 올린다는 건 소비세를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직접세를 올린다는 거는 소득세를 올린다는 소리거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소득세를 높일 거예요. 부자들한테 삥 뜯어서 밑에 나눠주자 이게 진보고, 보수는 그냥 조금만 걷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담배값 2,000원 올렸잖아요. 보수가 한 거예요 그거. 뭐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간접세 받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각각 전단계에 냈던 세액을 빼주죠. 소비를 안 했으니까 두 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단계마다 부가세를 걷고 있죠. 왜냐면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B가 명분이 도매업자죠. 근데 A가 B한테 샀을 때 얘가 물건을 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A한테 일단 걷어놓으라 그래. B한테 넘길 때 일단 20원 걷으라고. 그리고 내죠? 그러니까 B가 물건을 써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20원 내고 끝인 거예요. 근데 지가 팔았으면 팔면 되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유통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마다 걷겠다 이 말이야. 그래야 국세청 입장에서 안전빵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잘 만들면 아무나 안 쳐놔도 돼.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뭐 특징 국내 내수용으로 좀 알려드렸고, 내일 이어서 외수용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